아침마당 일부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마다 저희가 일부의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누는 분입니다. 조은정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저희가 지난주 방송 목요일 날 하고 나서 목요일 밤에 아주 메가톤급 뉴스가 나왔던 거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파지티브 확진이 됐다라는 그게 되고 그 다음으로도 또 계속 뉴스가 나왔죠. 뭐 하루가 아니라 뭐 몇 시간마다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속보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정말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건데요. 네. 역순으로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귀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일단 스티뮬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의 상황은 바로 어제였죠. 수요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또 폭풍 트윗을 올린 건데 1200불 스티뮬러스 체크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내 테이블에 내 책상에 가져오면 난 바로 사인할 거다. 레디 투 사인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렇죠. 네. 바로 난 할 거다라는 네. 얘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쿠옷을 하기를 Are you listening, Nancy 하면서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그렇죠. 겨냥해서. 네.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했고 그와 함께 또 2차 PPP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 난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게 에어라인 컴퍼니들, 그 항공사들에 그렇죠. 대한 그 베일아웃 구제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최근 급박하게 돌아갔었는데 그게 그런 이유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그 항공사들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그 임시 해고 펄로우를 이제 한다고 각 종업원들 뭐 한 15,000명, 20,000명 이렇게 되는 그 종업원들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공화당에서도 그렇고 백악관도 우리가 해주겠다 구제안 지금 통과할 생각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 또 이따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안들에 대한 거 세 가지를 얘기했고 그리고 특히 이 에어라인 컴퍼니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PPP 2차 PPP에 대한 것은 지금 3월 달에 통과시킨 케어스 액트 상의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협상의 빨리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을 타결해서 위대한 미국인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위대한 미국인들에게 빨리 도움을 제공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요일의 입장이었던 거고요. 반면 화요일에는 네. 그 전날에는 갑자기 이제 트윗을 통해서 역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스티뮬러스 협상을 중단해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우리가 내가 이기자마자 바로 아주 매시브한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의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우리는 통과시킬 거니까 네. 나의 이 레프레젠터티브들 그러니까 뭐 문우신 장관과 뭐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이 이제 백악관의 협상팀 대표인데 그들로 하여금 홀드하도록 했다. 그리고 뭐 미치 메커넬 상원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뉴스가 굉장히 큰 또 반향을 일으켜서 그때까지 뭐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가고 있었는데 또 일시적으로 또 폭락하는 그런 상황도 됐었고요. 네. 그러면 그게 또 이제 화요일이었었던 건데요. 그 전에는 어땠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보면 목요일 밤에 자정 무렵이었었죠. 우리 여기 시간으로 이제 한 9시 정도였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이제 확진 소식이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급박하게 또 당연히 돌아갔는데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장도 이 대통령의 확신이 이 스티뮬러스 협상의 다이내믹을 바꿨다. 그래서 우리 긍정적으로 보고 이거 빨리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고 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그렇게 나왔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어쨌거나 좀 그 협상에 있어서 접점이 안 찾아지는 것들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월요일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병상에 있으면서도 그 트윗을 통해서 주말이었었죠. 나 지금 잘 있고 뭐 스티뮬러스에 관해서는 빨리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 그게 월요일 화요일이었었던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 날 안 하겠다 뭐 하지 말자라는 그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주식시장이 반응한 거는 물론이고 또 공화당에서조차 이거는 아니다. 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협상 자체를 중단하고 한 달 뒤에 그 상황으로 미룬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은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 치료받으면서 코로나 치료받으면서 이 스테로이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는 이런 코멘트까지 날리면서 굉장히 정론지에서까지 약 기운에 저런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가 실렸죠. 예. 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글쎄요 이게 그 다음 날 바로 보여지는 것처럼 협상의 하나의 어떤 테크닉 내지는 전략적인 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중론은 그렇긴 한데요. 네.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실은 대통령이 혼자 약 기운에 취해서 그런 결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아닌데 그런 얘기가 떠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정론지에서 떠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네. 이렇게 7시간 만에 8시간인가 그렇게 순식간에 말을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하는 그런 것이 전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일 거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데 네.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눈치를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알아차리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전면에 어쩌면 어떤 면에서 나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중요한 키를 가진 인물이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의 네. 어떤 뭐 달인 내지는 네. 그런 거다 보니까 남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그 포지션을 잡으면서 그 자체가 자기의 어떤 그 발언권 그리고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쓰는 거다 보니까 그 일환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NBC의 그 어떤 커멘테이터가 얘기했었던 건데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1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걸 마다할 대통령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건 뭐 상대방, 말하자면 민주당의 득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현직 인컴번 프레지던트한테 그보다 몇 배의 어떤 혜택 또는 그런 플러스를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정말 한 달 동안 없었던 걸로 하겠다, 미루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도박이죠. 갬블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결국 바로 이어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뭐 1200불 그리고 PPP 그리고 네.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로 다시 불씨를 살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PPP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탐감 기간이 이제 뭐 12주, 24주 뭐 이런 얘기하면서 24주를 막 넘기신 분들이 많아져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네, 그 PPP가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PPP는 2차 PPP인 거죠. 네. 새롭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2차 프로그램에 대한 게 통과가 안 된 거고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PPP는 이제 24주가 다 지났어요. 지난 네.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난 거죠. 4월 달부터 받았으니까. 그랬을 때 탕감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관련해서 그동안 탕감 진행은 받았어요. 그 은행에서는. 그런데 이게 SBA에서 그러니까 재무부의 산하 기관인 거죠. SBA라고 하는 데가. 거기서 이제 그 탕감에 대한 어프로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그쪽 대변인이 SBA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신속하게 이번 주부터 이 그 어프로벌 결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그 200만 불 이하에 대한 지원 바로워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하게 더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예전에 그 15만 불 이하를 받아간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탕감을 뭐 자동으로 인정해주겠다 내지는 탕감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일단 보고 빨리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네. 제일 관심 많은 부분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다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건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실제로 지금은 그와 같은 규정이 공식화가 된 건 전혀 아니고요. 얘기가 나왔던 거죠. 7월 달에
그 재무부 장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으나 법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공화당의 그 힐스 액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은 이제 홀드 상태가 된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물밑 작업, 물밑 움직임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지지난주였었나요? 그 국회에 이 ABA라고 하네요.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론 심사죠. 탕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바로 은행이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런 은행 연합회에서 그 상하원의 은행 커미티 그리고 또 재무부 장관 또 SBA 쪽에 의견서, 레터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이게 갖는 그 15만 불 이하의 경우에 그냥 탕감을 인정해주는 게 갖는 어떤 경제적인 효용, 거의 뭐 $7 빌리언, 그러니까 뭐 70억 불 이상의 그 예산에 대한 그 효용도 있을 것이고, 뭐 당연히 빨라지고 더 큰 금액의 그 바로워들, 사업주들에 대한 감사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으니까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섣부른 얘기이겠으나 완전히 없어진 일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탕감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네.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는 꼭 감안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PPP 1차를 받으시고 24주를 넘기셨거나 목전에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자가 붙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듀데이시라고 나왔을 거예요. 언제까지 일단 페이먼으로 갚아가야 되는 탕감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그 스케줄이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이걸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갖고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듀데이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급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이 PPP EIDL은 그 이자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PPP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면서 그 지급에 대한 의무가 유예되는 그 텀이 있었는지가 제가 지금 좀 헷갈리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있었어요. 네. 그럼 제가 납부를 해야죠라고 했으면 잘못 말씀드릴 뻔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 제가 다음 시간에는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발생하는 거는 발생하는 거지만 납부의 의무가 그때까지 데드라인이 온 건 아니니까 그걸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뭐 이후에 이런 관점에서는 또 볼 수 있겠죠. 탕감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안 내도 되지 않겠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탕감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조건에 맞는 그 지출을 했을 거다라고 믿지만 그거는 심사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보수적으로 감안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의 문의도 있었고 찾아볼 만한 마땅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가이드를 좀 주신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정치 상황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뭐 난 정치 관심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의 포인트는 사실은 스티뮬러스 책 법안이거든요. 근데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그 얘기가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지금 뭐 어떻게 공화민주가 돌아가고 있는지 사전 설명을 안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젯밤에 부통령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우아하기까지 하던데요. 일주일 전, 그 전주에 비하면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면서 물론 다소 좀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지점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 많은 시청자들이 그 두 후보의 또는 그 두 정당의 차이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리가 그렇게 또 요새 스칼라이트를 받아갖고는 2분 3초 동안 앉아 있었는데 꿈쩍도 안 했다는 게 그렇게 또 이슈가 되셨습니다. 그 사진으로 나왔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거 보면서 두 사람의 토론 쟁정 얘기보다는 그 파리의 눈길이 가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그것 때문에 방송사가 컸었는데 어제 그 판이 한번 데자뷰처럼 펼쳐졌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그건 너무나 또 방대한 얘기가 될 수 있을 네. 테니까 어제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거는 결국은 이 대중 무역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것도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네.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 그 민주당 후보가 그런 그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의 그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21만 명에 달하는 그런 사망자가 나오게 됐다라고 해리스가 하고, 얘기했던 해리스 거죠. 후보가 네. 그리고 이제 또 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직에서는 또 이제 대통령의 그 상황을 또 프로텍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 했고 또한 그에 반해 조 바이든 후보는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들을 막는 그 절차, 그 방식에 대한 것을 반대했었다. 만약에 그렇게 바이든이, 했었다면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바이든 됐겠... 후보가 네. 그래서 그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또 그런 역공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대중무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대중무역에서 지고 있다. 이게 말은 크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 보는 건 우리다라는 그런 민주당 후보 해리스 후보의 얘기가 있었고 그에 반해 또 이제 부통령은 결국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는 상원 의원을 40몇 년을 하는 동안 중국의 꼭두각시 역할밖에 한 거 없지 않냐라는 그런 식의 이제 반응을 또 보였던 거고요. 네. 그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전체적인 그 분위기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욕만 안 나오고 표정은 안 변했습니다만 그래도 할 말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메가톤급 변수가 계속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네. 그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호사시면서 CPA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 세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법에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의견을 주시는 분입니다. 전청 변호사님과 목요일 순서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미국 변호사 존청을 검색하세요. 법률과 회계를 한 곳에서 존청 변호사 NCPA. 사실은 존청 변호사님이 저희 시간에 제공 멘트 이렇게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 네. 다른 시간에 본인께서 출연하시는 시간에 본인 제공 멘트가 나오는 게 민망해서 다른 시간에 하시겠다는 걸 저희가 끌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모시는데 저희가 그냥 저희 시간에 얘기하고 싶습니다라고 저희가 우겨서 10시로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변호사님은 지금도 민망해 하시는데 이건 저희 욕심임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경 설명이 됐습니다. 네. 네, 좀 이어서 일부 시간에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2차 대통령 후보 간의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발표된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죠. 원래는 1차 토론회가 워낙에 이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 사회자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나오고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이걸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전개되는 와중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 확진으로 인해 2차 토론회 자체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목요일인데 이게 열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까지도 얘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최신이죠. 오늘 아침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차 토론회를 벌추얼로 하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 근데 네. 바로 그거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 팍스 비즈니스하고 아마 인터뷰를 했을 텐데 자기는 난 안 하겠다. 이게 무슨 토론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자기는 참여 안 하고 차라리 그냥 유세 활동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전개가 됐죠. 네. 그에 이어서 원래는 그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거든요. 대변인 쪽에서 미국인들, 우리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 기회로 잘 쓰겠다라는 그런 식의 코멘트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리스케줄을 해라. 준비가 될 때까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 전에 얘기했었던 건 지금도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디베이 스타일을 체인지했다는 얘기를 잠시 전에 들었다는 얘기죠, 자기가?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바이든 후보가 네. 바이든 캠페인이 세컨드 디베이트를 딜레이해라. 네, 데스나 억세트울 투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CNN에서 지금 현재 발언 내용들을 화면으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원래 얘기는 이걸 사회자가 이런 어떤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파워를 주는 게 맞느냐 마이크로폰을 말하자면 끄는 그런 거였었는데
뭐 의견은 분분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권한을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지금은 그 얘기는 이제 주목받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약간의 이 컴프로마이스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쪽에서는 저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반길 텐데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갖고 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네네. 2차 토론 많은 분들이 관심이 계실 텐데 오늘 네. 아침에 나온 뉴스까지 업데이트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께서 이제 스티뮬러스 책 관련해서 저희가 모시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호사시면서 또 세법까지 관리하는 CPA시잖아요. 네. 이왕에 자리하신 김에 너무 이쪽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알고 계시는 그리고 저희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함께 나눠주세요가 저희의 부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증여와 상속, 특히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인 차이에 대한 얘기를 전해 주실 텐데 어떤 말씀으로 그렇죠. 시작할까요? 이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을 제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시사나 스티뮬러스 관련된 뉴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제가 항상 좀 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그런 류의 그런 생활 법률, 생활 경제 관련된 내용으로 또 정돈해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의 하나로서 굉장히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해당이 많이 되실 텐데 네. 이민을 와서 내가 가족이 여기 있는데 내 다른 가족들은 또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많죠. 부모님들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자산도 미국에 있는 자산이 있을 수 있고 한국의 자산이 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여기민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자녀들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 미국에서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 컨비네이션이 있을 거란 말이죠. 흔한 경우죠. 굉장히 흔한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나의 자산을 내 그 다음 세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 부모님들이 가진 자산을 증여 상속받는 데 있어서 네. 세금을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느냐가 항상 궁금한 사항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네. 이걸 짧은 시간 뭐 30분이건 1시간이건 간에 그거를 다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고 이거겠구나라고 알 수 있냐 그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별게 아니지만 복잡하니까. 네. 예컨대 간단하게 말씀을 일단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증여와 상속세를 합쳐서 증여세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증여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인 거죠. 네. 주는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 여겨지면 미국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행하는 증여 행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게 돼요. 전 세계에서 행하는 증여와 상속에 대한 과세 권한이 미국 미국에 정부에게 있다. 예. 네. 그 말은 내가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됐죠.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제 네. 한국에 재산이 있어요. 한국에 네. 아파트가 있어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증여하면 내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증여 행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과세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시민권 같은 건 속지주의를 택하면서 그 과세 정책은 또 그렇게 안 하는군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한 10분의 1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나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네. 그런 룰인 거죠. 네. 내가 기본이. 증여자로서 네. 미국 사람이면 그러면 네. 대신에 미국 사람일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증여세 부과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11.5 million, 그러니까 1,150만 불이니까 네. 그 말은 내가 살아생전에 또는 죽어서 상속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 재산 1,15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증여상속세 안 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이면. 네. 그렇게 보면 사실 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원고에 없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저처럼 궁금하시면 카톡으로 네. 채팅창은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채팅창에는 본인 아이디가 뜨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의 재산 내역 같은 것들이 괜히 여러 사람이 함께 쉐어할 수 있다는 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고요. 카톡으로 궁금하신 점 여쭤주시면은 원고에 없는 내용이라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네. 아까 그 익셈션
그 예, 예. 평생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최대 면세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000만 불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속이 익셈션이 1,100만 불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면 복잡해지지만 말씀을 드리면 1년 동안에 네. 1년 동안에 그 면세로 네.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또 15,000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애뉴얼 익스클루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예컨대 제가 아빠고요. 네. 뭐 자녀들한테 1인당 15,000불씩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만 불을 증여를 하잖아요. 제 자식 한 명에게. 네. 그러면 그 초과되는 5,000불 있죠. 그렇죠. 그거는 내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써먹게 돼요. 그게 가능하군요. 그렇게 작동되는 원리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애뉴얼 익스클루전 1년치의 그 면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평생 동안 누적이 되는데 그게 1,000만 불, 1,100만 불까지는 나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살짝 다시 디테일한 질문. 네. 만약에 제가 다음 시간까지 해야겠는데. 진도를 못 나가고 이 부분에 있잖아요. 대해서는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은데 네. 많은 분들께서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괜히 나중에 상속세에 걸릴 수 있을 것도 같아서 그러면 자녀 이름으로 집을 사줄 때 그 자녀의 뭐 인컴 소스 이거는 둘째 치고 40만 불짜리 집을 사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1년에 증여할 수 있는 그 면세액이 15,000불이라고 한정했을 때 예. 그러면은 38만 5천 불은 제가 좀 초과한 거잖아요. 예, 예. 그 38만 5천 불을 제 라이프 타임에서 깔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 금액 1,000만 불 넘는 금액만큼 누적이 되는 거지 딱 한 번에 내가 딱 증여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런 않아요. 액션은 아닌 누적입니다. 거예요. 네. 평생에 걸쳐서 누적. 평생. 네. 예상 이상의 호응이어가지고. 네. 아니 갑자기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매번 헷갈리던 문제라서 네. 변호사님 그 말씀을 꺼내시기에 한 번 더 메이크쇼를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준비하신 거 계속 듣겠습니다. 미국 케이스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미국의 비거주자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미국에 위치한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IRS는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면 네. 내가 미국에 자산이 있을 경우에만 그 자산을 증여할 때 IRS가 과세한다라는 거고요. 미국 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예, 네. 비거주자일 경우. 네. 비거주자라는 거 했을 때는 근데 라이프타임 익셈션 그 개념은 없습니다. 그와 네. 같은 혜택은 없습니다. 네. 시민권 영주권자한테만 주어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시민권 영주권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법상에 특히 증여 상속 세법상에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독립적으로 있거든요. 네. 시민권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분법상의 기준이 되는 거고 네. 세법은 그거하고 다른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또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또 새길로 가게 되니까 네. 그냥 편의상 여기 사는 그냥 미국 사람, 네, 미국 네, 교민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한국은 뭐 물론 제가 한국의 법에 대해서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당께는 되거든요. 아유. 그래서 공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요?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은 대신에 반대로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예. 네.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기도 하고 또한 받는 사람의 기준에서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역시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한국 거주민일 경우에는 월드와이드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증여가 발생했건 간에 한국 정부는 과세할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닐 경우 여기 온 교민이 되겠죠. 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을 때에만 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미국 법하고 한국 법하고 살짝 이렇게 중복되는 그럼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 얘기인 거죠. 한 재산에 그러면 두 번 과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네.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뭐 더 말씀을 나누겠죠.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되냐. 이 기본 규정을 가지고 네.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을 텐데 네. 그걸 들어가기 전에 요지를 잘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준비 안 하고 그냥 했다가는 운 좋으면 요행수의 가장 좋은 상황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뒷걸음치다가 잘못되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번 내는 거죠. 오. 하나의 증여 행위에 대해서 두 번 내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네. 가장 좋은 거라고 하면 우리가 잘 플래닝을 해서 결국은
그죠? 잘 플래닝을 해서 한 번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게 텍스 플래닝인 거죠. 아, 가능하군요. 저도 그냥 서당계로 여쭤보는 네. 건데 이중 과세라는 거는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제세법상 그런 이중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 국내법에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건데 아. 미국 법의 경우는 소득세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소득에 대해서 두 번 과세가 되는 거를 피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막아주는 뭐 외국세 공제 제도가 있는데 네. 증여상속세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아, 저희는 그 이중과세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이 증여상속하고는 또 다른 얘기가 다른 될 수가 거죠. 있네요. 소득세법이 있고 증여상속세법이 있는데 독립적인 그런 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한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독립적인 세법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독립적인 당연한 그런 세법 제도가 있고 한 나라의 규정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상대방 국가가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럼 당신이 여기서 과세됐으니까 우리는 안 할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 동전의 양면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세 안 됐어도 여기서도 과세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여기서도 독립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테니까. 그게 뭐건 간에 그게 네. 가능할 거다라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텍스 플래닝이 필요해요? 결국은 그 말은 내가 처한 상황이 있겠죠. 내 자산이 얼마만큼의 밸류가 있는 자산이 있고 네. 그 자산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자식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내 장기적인 플랜인데 근데 보아하니 나는 지금 한국에 있고 자산은 어디에 있고 애는 여기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 시뮬레이션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많죠. 그런 경우가. 당연히. 네. 그렇죠. 아마도 그 조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법에서 증여자 기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리고 자산이 어디 있느냐 한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변수 그걸 이렇게 묶어내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이면 그게 가장 좋은 거고 네.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증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내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 그게 내가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스터디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팩트를 만들어야겠죠. 결국 예를 들어 뭐 자산이 뭐 한국에 있으면 이게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봤을 때 안 좋다. 근데 미국에 있는 게 더 좋다. 적어도 증여상속세 면에 있어서는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차근차근 그런 트랜스퍼 그러니까 자산의 이전이라는 걸 먼저 하고 그 뒤에 증여를 해야겠죠. 그렇군요. 카톡의 질문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옛날 시민권 전에 한국의 아파트를 소유를 했었습니다. 지금 시민권자로서 증여나 상속을 자식에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상속받을 사람도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현재. 자식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따로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하고 한국에 그건 안 각각 계시는 써주셨어요. 것 같은데 네. 느낌에는. 그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자식이 어디 지금 있는지? 상황만으로도 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대요. 네. 아, 자녀분은 미국에 계시다고. 두 분 다 이제 미국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증여자가 미국 사람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네. 팩트는요. 그리고 수증자 받는 사람도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고요. 그 네. 수중자라는 표현을 하나요? 받는 사람을? 받는 리시피언트죠. 우리는 그렇죠. 되게 이제 수혜자라고. 수혜자 맞습니다. 수증 네. 받는 사람인데 네. 다 미국에 있고 자산이 지금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요. 이 증여자 기준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증여자가 미국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미국 세법상으로는 증여자가 미국 사람이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월드와이드 트랜스퍼. 세계 어느 곳에서 증여가 되건 간에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는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할 때도 과세가 된다. 네. 그러나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쓸 수 있다. 음. 그게 110억에 달하니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네. 그만큼의 더 비싼 게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미국 관점에서는
증여자가 미국 사람인 한, 그리고 과거에 증여했던 누적액이 그걸 다 소진하지 않은 한 괜찮다 일 거고요. 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수증자 받는 사람 기준이라고. 네. 받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죠. 비거주자죠. 한국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한국에 위치한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 권한이 있어요. 이 경우에 딱 들어맞죠. 그러니 안 좋은 거죠. 왜? 이 자산을 미국으로 옮겨와서 진행한다면 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증여세 안 내니까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 나 이제 포인트 알았어요. 이제 포인트. 죄송합니다. 흥분했네. 죄송합니다. 흥분하셨네, 진짜. 네. 네. 공교롭게 지금 딱 들어맞는 네.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네.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한국에 있는 자산이 한국에 있음으로 인해 미국에 네. 있다면 지금 그 가족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완전히 텍스 프리로 증여가 가능했을 것이 만약에 그대로 모른 채로 진행했다. 그러면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적어도 이중 과세는 피해야죠. 월스트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네. 궁금해 죽겠는데 다음 주를 기다려야 되네. 네. 저희 일부 시간에 모실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가지고 다시 듣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존청으로 방문해 보시면 미국 변호사 존청으로 방문해 보시면 관련 동영상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라디오코리아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아침마당 방에 목요일 프로그램 순서란에 존청 변호사님의 대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준비하시려면 큰일입니다. 지금 스티뮬러스 법안 쪽 얘기만 하면 그쪽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또 이런 스페셜티는 스페셜티대로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큰 숙제라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자주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갑자기 흥분을 할 정도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여주셔서 질문이 많으시네요. 카톡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질문들은 저희가 캡처했다가 네. 변호사님께 보내드리거나 네네네. 안 그러면 네.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 연락처도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네, 오늘도 미국 변호사 유튜브에서 미국 변호사 존청을 검색하세요. 네. 법률과 회계를 한 곳에서 존청 변호사 NCPA의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